안녕하세요. 저 김광두입니다. 우리 장하성 교수 멀리 오셨죠? 오늘 고맙습니다. 옷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교수께서는 전화 벨 소리가 하도 젊어서요. 네. 청년이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학계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너무 대화가 없고 소통이 안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국가미래연구원과 그리고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이 세 기관이 뜻을 함께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장하성 교수께서 우리 그동안에 한 얘기들 좀 해주시죠.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네.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잘 살자 하는 데에서는 저는 보수나 진보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수라는 어떤 세력에서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 또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 이것이 그 보수의 가치의 어떤 세력의 중심적인 데 있질 않고 기득권을 지키는 그것이 보다 중심에 있고, 또 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어찌 보면은 보수보다는 보다 개혁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이념, 자기가 믿는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나 진보나 결국 더 나은 세상, 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큰 틀에서는 같은데, 보수의 일부가 자기 기득권에 안주하고 진보의 일부가 자기 이념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보수와 진보가 마치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진영 간의 대화도 없고 또 극단적 논쟁으로만 자꾸 치닫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한국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도모하는 데는 거의 노력이 없고, 내가 더 옳다라는 자기 주장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고 하는 논쟁만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이번에 이런 모임을 공개적으로 갖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장하성 교수께서는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을 경제개혁연구소 이걸 운영하는데 전부 쏟아부으셨죠?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으실 걸로 봅니다. 네, 우리 김상조 교수는 항상 젊어서 거듭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새 좀 말랑말랑해졌다는 설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그거에 대한 변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50이신가요?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됐다라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12년 두 차례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 진영, 보수 진영에게 너무나 유리한 환경, 너무나 유리한 아젠다가 형성된 선거였는데 두 번 다. 그 선거에서 연달아 개혁 진보 진영이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장하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또는 만들고자 하는 가치나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구나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부터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떤 환경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내세웠던 그런 가치나 방법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도 어렵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도 어렵게 되었다라고 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제 입장에서는 보수를 비판하는 것에 못지않게 진보가 그동안 갇혀 있었던 그 진보의 질곡을 좀 극복해보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모임에 그 김상조 교수께서 진보가 정부에게 많은 걸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를 못 믿는 그런 어떤 좀 모순 구조 이런 거에 좀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말씀만 더 좀 설명하시죠. 보수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자유로움과 창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의 역동성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진보는 그 시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가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이제 진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의 진보 진영도 국가에게, 정부에게 보다 많은 어떤 역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계속 이제 독재 정권과 투쟁해왔던, 즉 정부나 국가를 또는 관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거의 역사와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국가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그 국가나 관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고 또는 그 자율성을 제약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어떤 질서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30년 후쯤에나 사실은 실현될 수 있는 좀 큰 어떤 먼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어떤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어떤 공공성 또는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진보 보수의 어떤 가치와는 어떤 무관한, 또는 진보와 보수가 공히 함께 추구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과제라는 의미에서 뭐 스님께서 제안하신 보수와 진보의 대화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하성 교수께서 이제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너무 집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희도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보수 쪽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개혁적 보수인데요. 그것에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 사회가 유연해져야 되고, 유연해지려면 기득권 지키기는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가 또 이게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장 교수께서 그 왜 잘 못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지난번 세미나에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 민주화 하면은 김종인 교수님이 이제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하성 교수나 또는 김상조 교수께서 지금 김종인 교수께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화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제가 전화해 드리니까 두 분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 과정에서 도와드렸습니다만, 경제 민주화에 관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첫 해는 좀 스님 입법 조치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지금 둘째 김광두 교수님하고 지나면서부터는 장하성 교수님 좀 이게 그냥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김종인 교수님하고 이제 통화가 데모화인데 저 전화기 그거 나옵니까? 그래서 잠깐 바꿔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나오죠? 나오지? 오케이. 주시죠. 여보세요? 전데요. 저 우리 장하성 교수하고 김상조 교수하고 지금 얘기하다가 이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안 됩니까? 경제 민주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건지 뭐 달리 안 돼. 근데 왜 의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의지가 선거 때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전반적으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쭉 추구하셨던 게 전혀 이 정부는 실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 경제 민주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 의식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봐. 네. 그러니까 리더 부분에서 의지가 없고 실무 부분에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섞였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경제민주화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뭐 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뭐. 네. 김종인 교수께서 이제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이 헌법을 개정할 때부터 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의 심볼로 이렇게 여겨지시는데 김종인 교수님의 판단은 의지가 없고 또 실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인식과 이해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장 교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지난 대선 때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 주변에 김광도 교수님이나 김종인 박사님 같은 분이 이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내걸었고 그리고 선거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경제민주화를 아주 대선 경제공약의 가장 중심에 뒀기 때문에 이건 된다. 그러니까 설령 야당이 정권을 교체를 못하더라도 뭐 정치적 사회 문제는 모르겠지만 경제 문제에서 핵심인 경제민주화는 이제 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정말 한 10년 또 앞서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믿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고 조금 전에 통화를 하셨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 하시듯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 들킨 것 같은 기분이.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학자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좀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상이 좀 더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찾고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게 우리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자들의 입장은 제공하는 역할인데 그리고 이해시키려는 입장이고 그걸 받아들이신 분들이 안 하면 우리로서 어쩔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한계 이걸 사실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가르치긴 제대로 가르쳤는데 학생이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 그런 말씀. 뭐 그렇게 그 학생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학자로서 우리는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집행하시는 분이 안 하는 거는 학자의 범위가 좀 벗어난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비유를 들어서 선생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는데 학생이 잘못 배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도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저는 이제 김종인 박사님을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김종인 박사님은 이제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헌법 119조 2항을 만드신 그 배경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가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2년 이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막판에 와서 한 11월쯤 김종인 박사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지 않습니까?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아, 이게 김종인 박사님의 경제민주화구나 라고 느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종인 박사님의 그 경제민주화는 지금 재벌, 즉 경제 권력이 너무 커졌는데 그 경제 권력 위에 정치 권력이 섬으로써 이 경제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게 김종인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통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즉 정치 권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걸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나 또는 관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만큼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물론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한 부분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중요하고 유효한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즉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부의 시혜적인 어떤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들을 만드는 게, 그게 경제민주화의 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김강두 교수님께서 실패하신 거는 자명한 결과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경제민주화만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뭐 좌우간 뭐 두 분이 하신 말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관련됩니다만 요즘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이번에 폭넓게 뭐 할 것 같다 하는 평가도 있고, 또 총수, 재벌 총수 중에 일부 지금 이제 그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추측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경제민주화의 이 한 부분으로 저도 좋게 평가했습니다만, 재벌이라고 그래서 사면을 쉽게 시켜주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 정부는. 그걸 참 높게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혹시 그것까지도 무너지지 않나 하는 또 염려도 됩니다만, 그 부분 얘기를 좀 사면에 관해서 해보시죠. 당연히 우리가 사회에 기여한 분들의 그 인정해서 관용을 베풀고 또 용서를 해야 되지만, 이게 거의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재산을 가진 부자나 또는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을 이끄는 총수들 중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는 정당한 재산 취득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정당한 재산 취득의 가장 기본, 다시 말하면 극단적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최소한의 정당성이란 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낸 총수가 한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최대로 많이 낸 게 재계 순위 50위 밖에 있는 대한전선 설월량 전 회장 가족들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정몽부 회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상위 재벌 중에 제대로 상속세, 증여세 낸 사람 없습니다. 과거의 시대가 어지러워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 부자나 또는 이 세계적인 기업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수들이 우리 사회의 바른 길을 실천하는 표상이 돼야 되는데, 나쁜 짓 저질러 놓고 우리 사회에 기여했으니 또 관용을 베풀어 달라 하는 것을 제 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지금 몇 차례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보수가 부르짖는 사회의 법과 질서의 기본을 깨는 거죠. 이거는 보수 세력이 스스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진보가 이야기하는 평등한 사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지켜온 마지막 선을 정말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그동안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미흡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재벌에 대한 사면을 안 한 유일한 정부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상훈 교수께서도 뭐 의견이 있으시죠? 뭐 장하성 교수님 생각과 똑같은데요. 조금만 부연을 하자면 이번에 이제 그 사면 논의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국민 대통합과 국가 발전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그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했던 말을 또한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유일한 공약을 이렇게 허무는 게 그게 과연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강조했던 그 공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에 큰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8년 글로벌 위기를 통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2012년 그 경제 민주화 열풍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와 한국 사회가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정치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거기에 한마디 붙이고 싶은 게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더 저는 이번 사태의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기가 막힌 거는 경제단체 임원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겁니다. 총수 없이 투자 없다. 이게 무슨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발언입니까? 니들 우리 총수 안 풀어주면 투자 안 할 거야. 그건 뭐 국민을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협박을 하는 거에 불과하고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하게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몰입됐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국가 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아니 감옥에 있는 총수를 풀어주면 투자하고 안 풀어주면 투자를 안 하겠다는 식의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시장 경제 원리를 주장하다가 투자하는 총수를 풀어줘야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또 그걸 일부 그 여권의 정치인들이 동조하고 정부에서도 동조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소위 얘기하는 법과 원칙 이거 자체가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 자체가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추측이니까 뭐 그런 아니요, 이제 추측이긴 하나 그 발언은 재계에서 나왔고요. 나왔죠. 또 과거에도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재벌 총수 풀어줬더니 기업이 할 필요 없는 투자를 했습니까? 오히려 할 필요 없는 투자를 총수 풀어줬다고 했다면 그 기업 망할 기업입니다. 망하죠. 그 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논리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 총수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기강이 크게 아마 그렇죠. 해이될 걸로 보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될 걸로 봅니다. 이런 염려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사면 안 했지 않느냐 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새 우리 경제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가 뭐 지난해에도 추경도 많이 했고
부채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어려운데 지금 현재 최경환 부총리가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성과 면에서는 누구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데 우선 그 평가 한번 해볼까요? 아마 바로 한국일보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최경환 부총리 취임 1주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라고 인터뷰 코멘트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즘 이런 기자들의 전화에는 대부분 대답을 안 합니다. 뭐 장관이나 정치인들이 뭐 애도 아닌데 100일 됐다 돌 됐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언론들의 관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데 그래도 하도 요청을 해서 제가 딱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초이노믹스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디 제목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사용했겠죠. 근데 정말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처음 취임하셨을 때는 이른바 기업소득의 가계 한류라는 어떤 정말로 개혁 진보 진영에서 내놨던 어젠다를 수용하면서 정말 보수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들을 발의하는 등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계기로 생각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보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 대통령이나 수상의 이름을 따서 노믹스라고 붙이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이름 뒤에다가 노믹스를 붙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 초반부에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발상, 새로운 어떤 개혁 정책 이런 거는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고 가계 부채만을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고 했던 그 결과만 남았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백약도 무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의 실패의 어떤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곧 총선 나가실 분인데 뭐 얼마나 신경 더 쓰시겠어요. 한마디로. 추경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민간 소비가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고 그런데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나서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좀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구조적으로 결국은 가계소득이 늘고 그 가계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매년 지금 이 박근혜 정부 3년 내내 추경을 지금 이렇게 투입하면서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추경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지 않고 덧난 상처에 그냥 약 바르는 식으로 하는 것을 반복하니까 곧 또 다시 총선에 나오시겠죠. 총선에 이제 나가시는 거는 뭐 그분 자유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이 경제 정책에 전념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 개혁하고 이 경기 부양하고를 잘 조합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걸 보면은 거의 대증요법으로 어디 종기 나면 얼른 가서 종기약 바르고 또 어디 뭐 얼굴이 여드름 나면 또 여드름 바르고 그 몸 속에 호르몬 분비가 잘못된다거나 구조적인 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계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추경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 자체는 그 추경이란 그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죠. 경기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경의 내용이 소위 아까 말씀하신 기득권 지키기에 다 쓰이면 체질 개선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전혀 이 채산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이 돈이 들어가면 이건 다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약에 용도로 추경이 계속 쓰인다면 그거는 소위
렌트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현상 유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살아남는다든가 여기에 오히려 그 기여를 해서 체질은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을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야당에서 그걸 잘 따질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야당 이야기하기 전에요. 저는 이 보수 세력이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개혁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게, 지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 5대강 사업에 4대강 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넣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도 평가하긴 이르다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자원 외교한다고 쏟아 놓은 돈들이 이미 뭐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감사원 결과에서 어마어마한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새누리당 정부가 이어져 가면서 이제는 추경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뭐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사업은 아니지만 계속 일시적인 경제 효과를 노리는 이런 식의 것들이 집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4대강 사업은 건설업 살리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추경도 지금 메르스 사태나 또 세월호 사태 이후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되면 좋겠지만 내년 총선용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최 총리 곧 총선 나가실 거 아니냐고 좀 코멘트를 했던 겁니다. 이 보수는 분명히 이 부분을 정말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니 보수 정부가 이 정부는 그래야죠. 아니요, 이 그러니까 정부는 지난번 정부도 보수 세력의 정부였고 지금 정부도 보수 세력의 정부인데, 그러니까 보수도 개혁적 보수도 있으니까 예. 보수라고 다 뭉그러뜨려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저는 문제 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추경을 하되 이게 선거 목적이다? 이게 절대 안 되죠. 이 자체가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빚내서 하는 추경 성격이 강한데 미래 세대가 전부 다 이거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년 봄에 이기려고 한다? 이거 안 되죠. 좀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냥 경제학자로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은 뭐 보수 진보의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마켓 플레이어들,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게 정부의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제가 아까 경기 부양만 했고 구조개혁은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구조개혁과 관련된 아젠다를 안 내놓은 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그렇죠. 법안도 제출을 했고. 아젠다는 내놨죠. 근데 뭐냐면 사실은 안 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내놨어요. 사실은. 3개월마다 하나씩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어젠다들, 뭐 연금 문제든 노동시장과 구조 문제든 또는 금융 문제든 그런 어떤 구조개혁 과제를 꺼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과제들이 3개월마다 하나씩 꺼낸다고 해서 그게 1년 만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약 이제 출범한 지 2년 반 정도 다 돼 갑니다만은 정말로 너무나 많이 쏟아낸 그 개혁적 아젠다들이 6개월만 지나면 국민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 악순환을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경기를 부양해갔다는 이 정책 기조만은 MB 정부 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를 해왔던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마켓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행동할 것인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는 경기 부양 쪽으로 계속 갈 것이고 구조개혁은 뭐 결국은 립서비스 하는 차원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만들어진다면 경제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도
시장 주체의 어떤 합리적 예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진보로 가시면서 맨 시장 이야기만 하시고 예. 시장 이야기는 보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게 진보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수가 안 하니까 저라도 해야죠. 보수가 왜 안 해요? 지금 보수도 시장을 제대로 하자. 이게 보수고, 이게 항상 두 분이 지금 약간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이 정부하고 예. 보수 세력은 같은 건 아니에요.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이 정부를 지금 맡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보수 중에서도 개혁하자는 분도 많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정부 이꼴 보수 이건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절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 매체로 가장 보수적이다. 뭐 대표적인 이제 신문으로 보면 조선일보일 텐데 지난주인가요? 거기 조선일보에 그 양상훈 논설위원인가요? 하는 분이 예전에 정치부장도 하고 편집국장도 하셨던 분인데 제 충격을 받은 칼럼을 썼어요. 여왕과 공화국이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그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 그분의 칼럼의 결국 내용은 보수로서 지켜야 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물론 정치적 이슈입니다만 그걸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현 정부와 보수는 다르죠. 근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보수 쪽의 시장 가치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도 이제 소위 소속은 보수지만 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태롭다 이렇게 보는 아니요, 사람이 많아요. 김경 교수님이나 이제 국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경제라는 말은 보수는 일종의 이제 이익 집단으로서의 이 단체들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경련, 대한상의, 경총, 심지어는 저는 그 상대적인 약자인 중소기업 연합회 거기 왜 끼는지 모르겠지만 항시 정경련하고 붙어서 같이 가고 심지어 거기다가는 무역협회까지 해가지고 무역협회는 뭐 정부 산하단체죠. 예, 뭐 그런 그분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도 뭐 시민단체가 엄청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 어떤 정당이 정책을 하는데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비슷하니까 너무 자꾸 진보 보수 해가지고 보수는 뭐 어쩌고 그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민단체의 압력을 통한 그 야당의 좀 한계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건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시민단체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이제 개혁적 아젠다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걸 이제 입법 발의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걱정되는 거는 시민단체가 만들어 온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발의해주는 이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시민단체는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니까 그 정책이, 그 법안이 국민 경제 또는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은, 정책적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야당은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주의적인 요구들을 그냥 그대로 다 쓸어 담아서 그냥 열거해버리는 이런 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런 것이 야당이 내세우는 어떤 이제 정책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를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야당이 만약에 정말 아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실현 가능하고 우리 사회에 그 통합이 가능한 그런 정책 대안을 낼 능력이 있으면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이 편해요. 정말 최선의 선택이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안이 이게 바람직한 게 있으면 우리로서는 행복한 선택이죠. 그런데 야당을 보면 야당도 이게 뭐 정말 정책 능력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덜 못하냐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차악의 선택, 요거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참 불행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 같이 진보 보수 양쪽에서 모여서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그분들의 좀 레퍼런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 계속 얘기 더 해봅시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걸로 일단 좀 넘어갑시다. 우리 장하성 교수께서 그 분배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이 많으셔서 글도 많이 쓰고 주장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분배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우선 좀 무슨 말씀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극도로 불평등합니다.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이 아주 강한 표현은 이 지난 한 30여 년의 한국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렇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던 80년대 또는 이 외환위기를 겪기 전 90년대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또 하나는 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 세 번째, 네 번째로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를 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분배와 재분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분배라는 건 다시 분배한다는 거고, 그 이유는 분배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분배해서 보다 평등하게 만들자. 그리고 다시 분배하는 재분배의 가장 핵심적인 이 수단이 결국은 정부의 지출이고, 그 중에서 이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게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분배가 극도로 불평등한 거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개입한 재분배를 통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의 불평등이 심한 정도나 정부의 재정 구조로 봐서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분배가 잘못된 것을 먼저 원천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한국의 국민의 약 한 75%는 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고 한 25%는 자영업자,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이 불평등하고 자영업자의 이 자기 노동 임금도 되지 않는 이 구조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불평등해진 것이지, 복지 정책을 잘못 쓴 것이 불평등의 원천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기업, 하청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갈려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의 극심한 불평등 구조, 이거를 바꾸는 것이 저는 분배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거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쓰는 재분배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한국 사회가 좀 젖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천적 분배를 바로잡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 재분배만큼만 가지고는 한국 사회가 이 불평등한 구조를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천적 구조적으로 지금 임금의 불평등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데 그걸 손대지 않고 사후적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장하성 교수님으로부터는 저는 이제 뭐 워낙 이제 자주 말씀을 들어서 저는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한 몸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공부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요소 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특히 이제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이제 어렵다. 그걸 그대로 두고 그 시장 밖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요즘 또 야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요즘 여당보다는 야당 비판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게 합리적 진보죠. 그 문재인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낸 것은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신선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과거에 우리가 이제 30-4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할 때 기반이었던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에 기초한 그런 어떤 모델로는 안 되니까 이제 다수 국민들의 어떤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려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신선한 어떤 자극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보면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콘텐츠가 아직까지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 질서에서 바로 그런 질서로 바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길 수밖에 없는 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나 또는 야당 진영에서 좀 더 많은 스타디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논점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93% 이상이 임금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자나 배당을 받는 이 재산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한국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세청이 이 걷어들인 세금, 개인 세금 중에서 근로소득과 이 재산소득을 보면은요, 근로소득이 면세점 이하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93% 됩니다. 임금을 주도하는 소득, 이걸 손대지 않고, 다시 말해 임금으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아주 극소수 부자들이 받는 배당을 어떻게 한달지, 이자를 어떻게 한달지, 감정적으로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지 모르나 절대 다수가 의지하고 있는 임금 소득에 대한 개혁 없이, 다시 말하면 임금 불평등 없이 지금 자꾸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재산 불평등 해봐야 전체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극히 적습니다. 네, 요 부분은 아마 얘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예, 일단 문제를 제기한 걸로 토론의 시리즈 중에 한 중요한 부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놔두고 또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난번에 한번 토론을 했었어요. 그 새정치연합 그 무슨 엑스포에서 거기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전부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가계부채 문제인데, 사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 경제가 위기에 부딪힐 때 보면은 거의 다 부채 때문에 이게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 부채가 많은 경우도 있고 가계부채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가계부채를 자꾸 부풀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고, 세계적 수준으로 봐서 이미 소득 대비라든가 가처분 소득 대비라든가 위험 수준 거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부채 더 빌려서 집 사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정부도 계속 추경 해가지고 국가 부채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참 위험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 부채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가계 부채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국가 전체의 총 저축 중에서 기업이 하는 저축과 가계에 하는 저축을 보면
정상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그 돈이 기업에 투자되는 건데 지금 국가 총 저축 중에 가계 저축은 35%, 나머지 65%를 기업이 저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계는 더 이상 저축할 여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저축률도 이제 3.5%, 4%까지 한때 20%였는데요. 끝없이 이제 이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 결국은 개개인의 입장에선 집을 갖고 싶으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부채를 자꾸 쌓아 나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첫째는 금융시장 전체 구조로 보면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에서 기업 대출이 절반이 안 됩니다. 50% 약간 아래고 지금 가계 대출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97년에 기업 부도로 인해서 나라가 거덜이 났는데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식으로 가처분 소득이나 자기 시장 소득 대비 이미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97년에는 기업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네. 가계부채 때문에 국가 경제가 한번 흔들리고, 왜냐하면 개인이 못 갚으면 은행이 망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국가 경제 망하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 이 지금 가계부채에서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의 구조인데요. 저소득층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어차피 저소득층은 대출을 못 받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이 대출을 통해서 가계부채 늘려가는 것은 되게 중산층 또는 그보다 좀 위쪽입니다. 그나마 한국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 중산층과 그 언저리에 있는 계층들인데, 집을 새로 사는 이 계층이 거의,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전부 그 중산층 아래 계층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현실화돼 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 문제로 확산이 되면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마치 저소득층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이 가계부채가 현실화될 때는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써 지난번 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국가 세금을 동원해서 은행에 자본금을 넣어주고 그 자본금이 기업 부채를 감당해주는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한 구조로 해결이 가능했지만 이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수백만 이 가계부채를 감당 못하는 파산하는 중산층한테 부채 탕감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사실 그 지난 MB 정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2008년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 모든 나라가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거의 유일한 예외가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 같고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가계 부채 규모나 비중이 계속 증가해 왔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거의 어떤 위험성을 인지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고치기 위한 정책적 어떤 노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초에 그렇죠. 당시 신재원 금융위원장이 이제 뭐냐면 적어도 규모는 줄이지 못할지언정 뭐 이렇게 GDP 대비 비율이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었다면 아마 우리가 충분히 이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가이드라인이 몇 개월도 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흐트러지면서 오히려 이제 뭐 비율뿐만 아니라 이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정말로 뭐 2017년 또는 2018년 부동산 대란이라는 식의 루머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정말로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빨리 어떤 명확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파산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요. 정말 잘 지적했어요. 정부가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을 했었어요. 초기에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선회해서 이걸 더 문제를 키워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숨어있는 독약이 뭔가 하면 이자율입니다. 지금 당군 일의 최저 이자율인데 이걸 자꾸 중산층 가게한테 집 사라 이자 싸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자율이 오르게 돼 있는 것이 뭐 필연적 코스 아닙니까? 물론 시기는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 회복 속도에 달려 있지만 이건 필연적으로 오는 과정인데 자 그때의 이자율이 지금의 뭐 2% 3%대에서 한 1%포인트 이상씩만 올라가도 실제 대출 이자율은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일부 중산 이하 쪽에서 이 감당 능력이 안 되는 한계 구조에 있는 이 가게들이 파산을 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엘리트들이 다 거기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위험성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지 어떻게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로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관료들의 보신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정말 많은 어떤 보도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보도 자료를 읽어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걸 정말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보도 자료를 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이든 또는 환경적인 문제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실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기 위해서 그 정책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된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 이게 정말 한국 사회의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직자 보신주의 또 보고서용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분들은 자질이 아주 우수하고 훈련도 잘 받고 교육도 잘 받으신 분인데 영혼이 없어지는 이유가 문화적 흐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환경인지 안 그러면 국정 최고 운영자의 그 운영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건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는데요.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관료들은 지도자가 누가 돼도 30분 내로 네가 최고다 라고 말을 듣게 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전에 북한의 김정일이 내려와도 30분 내로 네가 최고다 소리 듣게 하는 그런 관료가 가장 능력 있다. 이 한국 사회 가치관이 무너진 거죠. 네, 참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가치관 자체가 없이 오로지 자리, 줄서기, 그래갖고 윗분한테 잘 보이는 재주, 이런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위치하는 그게 지금 현재 널리 퍼져 있다는 거 참 비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7년하고 지금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 해결책도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게 바로 지금 97년 외환위기 때요. 그 부즈알렌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한국 보고서를 냈을 때 결론이 그겁니다. 나토, NATO. 한국은 다 알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한다. No action. No action, talk only. 그러니까 한국에 자기들이 와보니 한국의 전문가들, 학자들, 관료들이 문제를 다 알고 해결책까지 가지고 있더라. 근데 실행을 안 했더라. 그래서 그걸 나토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슷한 상황. 지금은 저는 나로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No action, report only. 나로. 뭐 보고서가 좀 많습니까? 그리고
요 최근에도 보면은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게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잖아요. 그 좋은 정책들은 다 리포트로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는 것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포는 어떨까요? 포는 뭔가요? No action, president only. 좀 조금 심하신 것 위험하네요. 같고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전혀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서로 격이 없이 얘기하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사회 기업도 그렇고 뭐 우리 지식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무력감, 체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좀 어둡다. 이런 게 널리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과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정신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무력감, 체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오늘 끝내죠. 정말 저는 한국 사회를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민 개개인이 희망을 갖는 그래야 국가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내가 노력하면 지금의 내가 상황을 벗어나고 더 나은 데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가 장벽으로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미 뭐 기성세대나 또는 장년층이나 노인층은 미래의 희망을 크게 원래 가질 수 갖는다 해도 그것이 소박한 거겠지만 이 청년층은 한국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주어진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틀 속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고 희망을 갖지 않는 거죠. 심지어 지금의 30대는 우리가 3포 세대라고 하는데 3포 세대를 10년 전에 88만 원 세대라고 했거든요. 자, 88만 원이면 비참한 세대인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 사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뭔가 보다 희망적인 세대가 됐어야 되는데 88만 원 세대는 3포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는 20대는 지금 스스로를 잉여 세대라고 부릅니다. 쓸모없는 나머지 세대. 자,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20대와 30대가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가장 핵심적인 걸 포기하고 20대는 아예 희망을 갖지 않고 우리는 쓸모없는 나머지다라고 말해버리는 저는 이것이 과거에 할 수 있다 정신이 없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이건 반드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게 바꾸어 줘야 될 다시 말하면 이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저는 책임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시죠. 진짜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책임 아니다.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와 같은 기성세대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식들을 저렇게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진 존재로 만들어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기성세대가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번에 보수 진보의 대화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정리하셨다시피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이제 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이 진영 간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젠 각 진영 내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던 각 진영의 금기에
좀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4반세기 전에 만든 그 가치를 지금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개혁의 아젠다와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갇혀있는 질곡들, 우리 진영 내에 그 금기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지식인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점에서요. 저 김상현 선생님 말씀이 아주 현실적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진보 진영은 임금 개혁에 앞장서야 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야 됩니다. 같은 노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연봉이 1억이고 한 사람은 그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받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다음 세대에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보의 금기사항처럼 여겨진 이 노동시장의 문제, 예. 임금 개혁의 문제 꼭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건 다음에 한번 우리가 정규직 노동조합의 또- 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또다시 한번 지금 말하자면 대기업의 그 노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 다음에 좀 얘기하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아까 김상주 교수께서 젊은이들은 있지만 청년은 없다. 또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금기를 깰 때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있느냐? 포용하지 않고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 금기를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어느 정당의 어느 원내대표가 금기를 깼다가 이게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더 포용하는 예. 서로 견해가 다르고 소신이 달라도 이해하고 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야 금기를 깨고 영혼을 가진 그런 현상이 좀 더 널리 퍼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소위 합리적 진보의 엘리트 집단인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하고 개혁적 보수라는 이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미래연구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시작이 되고 우리 사회에 어떤 그 희망의 사인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셋이 얘기한 게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자주 좀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뭐 오늘 No Action President Only도 나왔고 저는 No Action Report Only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쉐어했으면 나누어서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김광도 교수님을 인바이트하는 식으로 또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진보를 좀 깨는 그럼 오늘 이 모임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땀 뻘뻘 흘리시면서 지금 우리 대화를 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